눈 감고도 들을 수 있는 영화 이야기.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대부 1편입니다. 영화 대부 3부작의 주인공은 비토의 아들 마이클 코를레오네인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부 1편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 대부라는 작품의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든든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영화의 캐릭터들과 장면, 스토리들을 원작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뜯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의 중심인 코를레오네 패밀리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패밀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족, 가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이 대부라는 작품에서는 마피아 조직도 패밀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패밀리라고 말하는 것은 마피아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코를레오네 가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인 비토 코를레오네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 총 4명의 자식이 있죠. 먼저 첫째 아들 산티노, 아버지 비토만 산티노라고 부르고 보통 애칭인 소니로 불립니다. 원작에선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굉장한 섹시미남으로 묘사되죠. 그의 성격은 매우 다혈질에 공격적인데요. 하지만 본심은 은근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정한 남자이지만 바람둥이입니다. 다음 둘째 아들 프레데리코, 보통 프레도라 불리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부분이 없습니다. 약하고 겁도 많은데 그렇다고 똑똑하거나 신중하지도 못하죠. 그래도 보스의 차남이니 패밀리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약간 깍두기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마이클, 원작에서 섹시미남 소니와 달리 곱상한 섬세미남으로 묘사됩니다.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지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하여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보란듯이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왔죠. 마이클은 이탈리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정직한 미국인 청년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는 불법적인 패밀리 사업을 혐오했고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막내딸 코니는 영화 대부 1편과 원작에서 둘째 프레도만큼이나 비중이 작은 인물입니다. 코니는 출가 외인 취급을 받으며 패밀리 사업에서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녀는 마음이 약한 편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 굉장히 고생합니다. 자, 다음은 뉴욕 5대 마피아 패밀리이자 미국 최강의 마피아 조직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조직 구조와 주요 구성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스의 자리엔 비토 코를레오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을 담아 돈 코를레오네 또는 대부라고 부르죠. 그 보스의 바로 아래에는 고문이라는 의미의 콘실리에리와 중간 보스인 카포레짐 계급이 있습니다. 보스는 보통 콘실리에리나 카포레짐에게만 직접 명령을 내리죠. 콘실리에리는 보스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중요한 전략을 짜고 보스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보통은 보스가 내린 명령을 콘실리에리가 카포레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카포레짐은 자신의 아래 부하에게 명령하고 또 그 부하는 그 아래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보스가 정확히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왜 내렸는지는 몇몇 중요한 사람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보스의 장남 소니는 일찍이 16살 때부터 패밀리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는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뉴욕의 작은 조직들을 상대로 정복전쟁을 벌이던 중에 보스인 비토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때 소니는 카포레짐 계급을 받았습니다. 카포레짐은 장군처럼 별도로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죠. 매우 공격적이고 적에게 무자비했던 소니는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보스의 장남이기도 하고 후계자였으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부두목처럼 되었죠. 그런데 소니는 용맹해서 전투에는 강하지만 영리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 보스의 자리를 물려받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엔 아직도 한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콘실리에리 자리에는 톰 헤이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원작에 따르면 그는 소니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톰은 12살 때 고아에다가 지독한 눈병까지 걸린 상태로 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의외로 동정심이 많았던 소니가 집에 데려왔고 아버지 비토는 그런 톰을 유명한 의사에게 데려가 치료해 주었으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톰을 양자처럼 키웠지만 정식으로 입양하지는 않았죠. 톰에게 성을 바꾸게 하는 것은 톰의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토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리했던 톰은 비토의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변호사도 되었죠. 톰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비토는 원한다면 사무실을 개업시켜주겠다고 했으나 톰은 자신을 키워준 은인인 대부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였고 비토는 흐뭇해했죠. 그리고 톰은 비토의 권유대로 우선 법률회사에서 몇 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콘실리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되었죠. 그리고 보스의 오랜 친구이자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창립 멤버인 피터 클레멘자와 살바토레 테시오가 있습니다. 둘 다 카포레즘 계급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죠. 클레멘자는 보스의 직속으로 일하고 있고 테시오는 브루클린 지역을 관할하며 독립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를레오네 가문과 조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 대략 중심이 잡혔으니 이제부터 영화의 장면들을 쭉 살펴보며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영화 대부 1편은 1945년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열린 코니의 결혼식부터 시작됩니다. 코니의 결혼식이지만 사실 코니가 결혼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결혼식에는 돈 코를레오네에게 존경을 표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의 풍습 중 하나가 딸의 결혼식 날에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코를레오네와의 은밀한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대부 1편의 첫 장면을 장식한 아메리고 보나세라라는 장의사입니다. 보나세라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정의를 믿었으며 정직하고 선량한 미국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에게 벌어진 불행하고 부당한 일들로 인해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란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그의 소중한 딸은 어떤 미국인 청년들에게 강간당할 뻔했고 저항하다가 잔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코가 부러지고 부서진 턱뼈를 철사로 연결한 채 비참하게 병원에 누워있지만 딸을 그렇게 만든 두 녀석은 재판에서 겨우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바로 그날 풀려나 버렸죠. 그 녀석들은 의기양양하게 걸어나가며 보나세라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찬 보나세라는 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돈 코를레오네를 찾아가야 한다 생각했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돈 코를레오네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나를 찾아오지 않고 경찰서부터 갔느냐 물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우정이나 존경심을 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야 찾아와서 정의를 부탁하는 보나세라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보나세라는 말을 못 알아먹고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자신의 부탁을 꼭 들어달라 마치 해결사를 고용하듯 계속해서 딱딱한 태도로 말합니다. 이에 비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죠. 그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나세라, 보나세라. 내가 어찌했길래 이리도 불손한가. 자네가 우정으로 날 찾아왔다면 자네 딸을 다치게 한 그 녀석들은 오늘 바로 똑같이 당했을 거야. 그리고 자네의 적은 곧 나의 적이 됐겠지. 그러면 그들은 자네를 두려워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보나세라는 뒤늦게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자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받듯이 하는 건 참 체면이 안 설 텐데도 자비로운 돈 코를레오네는 어쨌든 보나세라가 정직하고 선량한 자임을 알고 받아줍니다. 바로 쿨하게 자네의 부탁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부탁하겠네. 그때까진 이 정의를 내 딸의 결혼을 기념하여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라고 덧붙여 말하죠. 첫 장면부터 비토 코를레오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심지어 보나세라같이 나를 싫어하고 피해왔던 자에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정을 맹세한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가 받는 보상은 고작 돈이라는 경의를 표하는 존칭이나 대부라는 더욱 친근감 있는 호칭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청할 때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조건만이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나세라는 겁이 났습니다. 정직하고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 살고자 했으니 어쨌든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보스하고는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나세라는 비토와 대비되며 비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에선 첫 장면을 장식했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비토가 보나세라를 면담 순서에서 맨 끝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죠. 그 이유는 물론 우정을 거부해왔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나세라 다음으로 면담을 나누는 인물은 제과업자 나조린입니다. 그는 사위가 될 엔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러 왔죠. 지금까지 충성과 우정을 지켜온 그의 부탁을 돈 코를레오네는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루카 브라시라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부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축하와 존경과 감사만 표하러 왔죠. 그런데 루카 브라시가 찾아왔다고 전하자 비토는 꼭 만나야 할까라고 물으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데요. 루카 브라시는 면담 전에 밖에서 기다리며 보스에게 할 인사말을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눌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화에선 솔직히 말하면 좀 덩치 큰 바보 아저씨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비토가 루카 브라시와의 만남을 꺼렸던 이유를 그냥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라서 정도로 이해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설정상 이 바닥 최고 실력의 암살자인데요. 그리고 그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라 비토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따로 불러 특수임무를 맡기죠. 비토가 만남을 꺼렸던 진짜 이유, 그리고 루카가 잔뜩 긴장한 채로 인사 멘트를 열심히 연습했던 이유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카 브라시는 비토 코를레오네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했고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토는 루카 브라시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건 물론 알지만 그의 특출난 능력과 맹수 같은 잔인함을 알기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만 어쨌든 루카 브라시는 보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액수의 축의금을 내려고 고민했고 그 축의금은 꼭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여 축하 멘트와 축의금을 준비해갔고 보스와 짧은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다음 순서는 조니 폰테인이라는 자입니다. 그가 결혼식에 등장하자 이목이 집중되고 소녀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코를레오네 부인의 부탁으로 그는 결혼식 무대에 서서 걸쭉하고 느끼하게 노래 한 곡도 뽑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토의 대자였죠. 그런데 그가 단순히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도 대부에게 할 부탁이 있었죠. 그는 비토의 도움으로 탑스타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한 편이었지만 전성기는 지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 인기 스타로 남고 싶었던 그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가수는 더 이상 힘들었고 배우로서 제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가 꼭 출연하고 싶은 그에게 딱 맞는 배역에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작 대표가 그에게 절대 기회를 줄 수 없다며 캐스팅을 막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의 해결을 부탁하러 대부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부였던 비토는 물론 이뻐하는 대자 조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생각이죠. 그런데 비토는 부탁을 들어주겠다 말하기 전에 가족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챙기지 않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죠. 이건 항상 가족을 중요시하는 비토의 평소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언급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니 폰테인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자 금발의 육감적인 여배우와 결혼하기 위해 순진하고 마음씨 고운 아내와 두 아이를 내팽겨쳤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에 빠졌으며 여자에만 미쳐 사는 놈이 되었죠. 비토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조니가 이혼한 후엔 화가 나서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 결혼식 초청장을 조니에게 보내주었고 조니는 대부님께서 이제 화를 푸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참고로 원작에서 조니 폰테인의 분량은 거의 제3의 주인공 수준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잠깐 나올 뿐인데요. 그의 이야기들은 패밀리 사업과는 대부분 상관이 없고 미국 연예계를 묘사하는 다른 갈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다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추잡하고 찌질한 사생활을 아주 길게도 보여주는 그는 영화에선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의 든든한 대부님은 조니의 앞길을 막는 그 영화계의 거물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테니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쉬고나 있으라고 하죠. 이런 조니의 문제 해결은
이때 막 정식으로 콘실리에리가 된 톰 헤이건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톰은 잭 월츠라는 이름의 그 영화계의 거물을 찾아가게 되는데 원작 설정상 그는 세계 최대의 영화 제작사 사장으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톰은 잭 월츠와의 첫 만남에서 일단 조니 폰테인의 친구가 보내 온 것이라고만 말하고 다음 주에 찍는 그 영화에 조니를 주인공으로 써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당신 스튜디오의 노조 문제와 소속 인기 배우가 마약을 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잭 월츠는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지금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며 굉장히 열받아 합니다. 그러자 톰은 그냥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잭 월츠는 돈 코르레오네가 보낸 사람이란 걸 알고 톰에게 연락해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는 태도가 부드럽게 바뀌어 자신의 호화로운 대저택과 무려 60만 달러나 한다는 가장 아끼는 말도 구경시켜준 후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잭 월츠는 식사 자리에서 조니의 출연 제안을 한 번 더 확실히 거절하죠. 그러자 톰은 그분은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는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 상황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도 잭 월츠는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니 폰테인은 그 영화를 절대 찍을 수 없어. 그놈에게 딱 맞는 역할이라 인기 스타로 만들어줄 텐데 난 그놈이 망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그 이유를 알려주지. 그놈은 내가 가장 아끼는 유망주를 망쳐놨어. 난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녀를 인기 스타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습시켰지. 그런데 그 느끼한 녀석이 그녀를 유혹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녀는 모든 걸 내버리고 떠났고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개망신을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서 썩 꺼져버려. 이처럼 잭 월츠는 그라데이션 분노를 겪으며 폭발해 톰에게 꺼지라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화가 잔뜩 나서 말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톰은 굉장히 침착하게 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대충 허기를 채울 정도로 식사를 마치고 보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잭 월츠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이 뭔가 축축했죠. 그건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60만 달러짜리 말의 머리가 이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비명을 지르고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 된다는 방식이었죠. 영화에서는 잭 월츠가 비명만 지르고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원작에서 그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했습니다. 먼저 자기 왕국의 힘이 코를레오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만이고 착각이었다는 것. 그는 한마디 경고도 없이 60만 달러짜리 말을 죽일 수 있는 충동적이고 잔인한 자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미국 대통령이나 FBI 국장과도 절친한 사이지만 이런 자에게는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치의가 처방한 진정제를 먹고 조금 침착해진 잭 월츠는 겨우 조니 폰테인에게 배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돈과 권력, 누리고 있는 화려한 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조니 폰테인의 영화 출연을 결정하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아버지를 두어 보나세라의 딸을 추행하고 폭행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그 두 녀석은 목숨이 겨우 붙어있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는 게 원작에만 묘사됩니다. 이에 감격한 보나세라는 코를레오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부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전해달라 말하죠. 이렇게 돈 코를레오네는 결혼식 때 받은 부탁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미뤄왔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질 솔로초라는 자와의 만남이었죠.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버질 솔로초는 마약 사업에서 1인자로 알려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오래 살았고 터키의 현지인과 결혼해 자식도 있어 사람들은 그를 터키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도 처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뉴욕의 5대 마피아인 타탈리아 패밀리에서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었죠. 터키에서 구한 원료를 이탈리아로 운반하고 이탈리아에서 가공한 것을 미국에 유통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존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 검찰, 경찰, 판사 등 인맥과 재력이 빵빵했던 코를레오네 패밀리에게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과 법적 보호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10년, 20년 썩을 걸 알면서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
경찰에게 잡혔을 때도 1, 2년 이상의 형을 살지 않도록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비토는 솔로조와 미팅하기 전 톰과 소니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봅니다. 소니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대고 보호만 해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원작에만 나오는데 솔직히 소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만의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톰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다른 어떤 사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고 만약 다른 조직이 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그들은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지금 우리 패밀리보다 더 많은 재산과 정치력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 미래에는 우리가 밀려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였습니다. 이후 버질 솔로조와 미팅이 시작되고 예상했던 것처럼 솔로조는 돈 코를레오네에게 투자금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비토는 원래부터 거절할 생각이었죠. 일단 그는 마약 거래나 매춘은 더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춘으로 먹고 살던 타탈리아 패밀리를 평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들이 솔로조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점도 물론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비토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을 표합니다. 지금 많은 인맥들이 있는 건 맞지만 만약 내가 마약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솔로조가 혹시 투자금을 잃을 게 걱정된다면 타탈리아 패밀리에서 보증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장남 소니가 끼어들어 타탈리아가 보증을 한다는 거냐고 되묻죠. 이건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은 보스들 사이의 대화였고 심지어 보스가 이미 앞에서 거절을 했으니 더욱 가만히 있었어야 했죠. 여기서 끼어들었다는 건 조직 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은 이 사업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토는 끼어들어 말하려는 소니를 막으며 내가 애들을 오냐오냐 키운 것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할 때 말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히 거절을 표한 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솔로조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비토는 소니에게 도대체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혼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네 생각을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토는 소니에게 나가보라고 한 뒤 바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루카 브라시를 부르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란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토가 솔로조의 관상을 보아하니 충분히 그럴 배짱이 있는 놈으로 보였기 때문에 뒷일이 걱정되었죠. 그래서 루카 브라시에게 솔로조를 감시하고 지금 코를레오네 패밀리에 아주 불만이 있는 척하면서 타탈리아 패밀리에 접근해 그들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정보를 캐오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루카 브라시는 그 지시대로 타탈리아 패밀리와 3개월간 내통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타탈리아 패밀리의 두목 필립 타탈리아의 아들 브루노 타탈리아가 루카 브라시에게 당신을 은밀히 만나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물론 버질 솔로조였죠. 루카 브라시는 좋다고 대답했고 브루노 타탈리아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 새벽 4시에 문을 닫으니 그때 클럽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루카 브라시가 오늘 솔로조 녀석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권총을 챙겨서 약속 장소에 나가는 모습부터 영화에 묘사되죠. 역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버질 솔로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조는 루카 브라시를 만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끈으로 루카 브라시의 목을 조릅니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입고 갔던 방탄조끼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는 항상 혼자서만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결국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암살자로 이름을 날리던 루카 브라시는 목이 졸린 채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루카 브라시가 살해당하고 약 12시간이 흐른 뒤 바로 그날 오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비토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려 하던 중 잠깐 사무실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 들러 과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권총을 든 두 남자가 길 모퉁이에서 튀어나와 그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죠. 그렇게 비토는 몸에 총알이 5발이나 박힌 채 피범벅이 되어 쓰러집니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진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가죠. 다행히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로 말도 제대로 못하며 한동안 의식은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비토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솔로조는 보통 깡을 가진 자가 아니었죠.
돈 코를레오네를 제거하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루카 프라시까지 처리해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 영리하지 못한 소니가 대신 보스의 자리에 앉는다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존은 콘실리에리인 톰을 납치해 소니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고 협상을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내라고 협박하죠. 그리고 나는 사업가라고 폭력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는 뜻으로 말을 하죠. 그렇게 솔로존은 계획을 모두 실행했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돈 코를레오네가 5발을 맞고도 아직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때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비토의 셋째 아들 마이클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 뉴욕에 미리 와 있었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자친구 케이 애덤스와 함께 먼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집엔 크리스마스에 맞춰 나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기사를 보게 되죠. 놀란 마이클은 바로 집에 전화했고 소니는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레오네 저택에 가보니 조직원들이 잔뜩 모여 경호하고 있었고 집안에 들어가자 카포레즈민 클레멘자와 테시오, 콘실리에리인 톰까지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소니는 마이클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게는 했지만 대화에는 감히 끼지 못하게 합니다. 보스의 아들이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마이클은 외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소니는 마이클에게 그냥 집에 머물면서 전화나 좀 받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들 간의 전면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솔로조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죠. 상대는 당연히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협상하는 쪽을 원하겠죠. 돈 코를레오네가 죽는다면 그의 강력한 영향력도 순간 사라져버리니 여러 가지로 상황은 코를레오네 패밀리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테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그들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 코를레오네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됩니다. 코를레오네 패밀리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일은 배신자 파울리 갓도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시칠리아 출신의 비토의 자식들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마이클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조직의 각 단계마다 교육도 잘 받았죠. 쉽게 말해 충분히 검증된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의 호위까지 맡겨진 것이죠. 그는 클레멘자의 직속 부하였는데 클레멘자조차도 그의 배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울리는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안 그래도 그는 패밀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권총 강도질로 몰래 부수입을 벌고 있었는데 결국엔 보스까지 팔아먹은 것이죠. 그는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병가를 여러 번 냈고 결국 돈 코를레오네가 총격을 받은 날에도 갑자기 병가를 내서 보스의 곁에는 둘째 아들 프레도만 남도록 상황을 만들었죠. 자신이 신임받고 있고 별다른 증거도 없으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원작에서 소니는 전화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파울리의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파울리가 아프다고 쉴 때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고 소니는 그냥 저 새끼가 아버지를 팔아먹었다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장 먼저 처리하라고 클레멘자에게 지시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클레멘자는 로코 램포네라는 부하를 동행하여 파울리를 제거하죠. 그리고 파울리를 처리한 로코는 이제 파울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울리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발견되도록 했는데 비토가 저격당한 바로 다음날 첩자가 이렇게 빨리 발각됐다는 걸 보여주며 우리가 물러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적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늦은 저녁 마이클은 아버지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병원을 경호하던 형사와 조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솔로조에게 뇌물을 먹은 뉴욕 경찰서장 맥클러스키가 억지로 해산시켜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사이에 솔로조가 이번엔 비토의 숨을 확실히 끊어놓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경호 인력이 사라진 지 약 10분 후 마침 그때 마이클이 병문안을 오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은 바로 소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렸죠. 그리고 아버지 비토를 급히 다른 병실로 옮긴 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또 병문안을 온 사람이 있었는데 엔조라는 자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초반부에 사위의 시민권 해결을 부탁하러 왔던 제거업자 나조린의 사위가 엔조입니다. 엔조는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꽃다발을 사서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마이클이 지금은 위험하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엔조는 돕겠다고 하죠.
마이클과 엔조는 총으로 무장한 척을 하며 병원의 문 앞을 지킵니다. 차 한 대가 병원으로 접근해왔고 마이클이 코트 안에 손을 넣어 총을 꺼내는 척을 하자 자동차는 다시 속력을 내어 지나갑니다. 그러자 곧 병원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요. 그리고 경찰서장은 별 이유도 없이 무작정 마이클을 연행하려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터키 사람에게 얼마나 받았냐고 말합니다. 이전에 언급했지만 터키 사람은 솔로초의 별명이었죠. 이 말을 듣고 경찰서장은 많이 찔렸는지 괜히 마이클에게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주먹을 맞자마자 다행히 톰과 여러 조직원들이 바로 도착하죠. 변호사였던 톰이 서장에게 법적으로 따지자 경찰서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마이클을 풀어주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곧 의식을 잃어버렸죠. 눈을 떠보니 턱뼈가 부서져 철사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왼쪽 이가 4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이클은 기지를 발휘하여 겨우 아버지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혐오했으며 그래서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그 위대한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반항하는 자식이었던 그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일어난 일로 화가 잔뜩 난 소니는 돈 타탈리아의 아들 브루노 타탈리아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코를레오네 저택은 전쟁에 대비해 무장을 한 수많은 부하들이 24시간 지키는 요새로 바뀝니다. 이때 솔로존은 일단 돈 코를레오네를 죽이려 한 짓과 브루노 타탈리아가 죽은 것을 퉁치려는 듯 협상을 또다시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협상 자리에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마이클을 보내길 요구했죠. 그런데 소니는 솔로조의 계략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톰은 콘실리에리로서 소니를 격하게 말립니다. 뭐 들어보니 합리적인 이유였으니 소니도 결국 진정하더니 좀 기다려보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클이 기다릴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솔로존은 분명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이클은 그들의 요구대로 자신이 협상하러 나온 척 만나서 솔로조와 경찰서장을 둘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가족의 위기는 마이클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이클은 짜놓은 전략대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약속 장소를 미리 알아내서 화장실에 총을 몰래 숨겨두었고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척하며 총을 챙겨나와 방심하고 있는 둘을 모두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이 다음날 도시 전역에 대규모의 경찰 수색대를 급파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경찰서장의 살해범이 체포될 때까지 도박과 매춘, 그 어떠한 불법 비즈니스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라는 공문이 뉴욕의 모든 경찰서에 내려간 것으로 원작에 묘사됩니다. 그렇게 경찰들의 압박으로 마피아들의 사업은 매우 힘들어졌으며 1946년 뉴욕 5대 마피아 패밀리들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의 경찰서장을 죽이는 유례 없이 대담한 짓을 벌였으니 바로 해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니가 집에 돌아오려면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기약 없는 도피였죠. 마이클은 아버지의 고향 시칠리아에 정박할 화물선을 타고 바로 그날 뉴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한 마피아 두목 돈 토마시노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살기 시작하죠. 원작에 따르면 돈 토마시노는 과거에 비토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가끔 외출을 할 때면 돈 토마시노가 관리하는 농장에 양치기 둘을 경호원으로 데리고 다녔죠. 둘의 이름은 칼로와 파브리지오였습니다. 오랫동안의 시골 생활로 지루했던 마이클은 어느 날 아버지의 고향 코를레오네 마을에 놀러가기로 하죠. 그렇게 마을 주변을 구경하던 중 한 무리의 마을 처녀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마이클은 그중 한 명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는 약간 어지러웠죠. 시칠리아 사람들은 이걸 벼락을 맞았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이클에게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죠. 이곳에 와 있는 동안 마이클은 여자친구였던 K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인 마피아가 된 순간 이제 더 이상 K의 연인은커녕 친구도 될 수 없다는 건 힘든 사실이었고 그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떠나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K는 마이클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마주쳤던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누를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마을 안으로 가서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의 어떤 카페에 들렸는데 칼로와 파브리지오가 그 카페 주인에게
정말 예쁜 여자를 봤다며 혹시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 친근하게 다가왔던 카페 주인은 갑자기 확 정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마을에 그런 여자는 없어! 라고 말하고 카페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하필 그 카페 주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이클도 굳은 표정으로 카페 주인을 불러 이야기를 하죠. 마이클은 위험 있는 태도로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며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마피아다 라고 약간 협박이 섞인 말과 함께 당신이 허락한다면 제대로 예의를 차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딸을 만나고 싶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다는 것도 언급했죠. 그러자 카페 주인은 조금 전과 달리 노여움이 사라진 듯하며 일요일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폴로니아였는데 이후 마이클은 아폴로니아를 만나자 너무 좋아서 더 안달나죠.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 없었던 마이클은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한 달 만에 결혼식까지 올려버립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서로에게 총을 쏘고 폭탄도 터뜨리면서 마피아들 간의 전쟁이 한참 벌어지다가 조금 잠잠해지는 시기가 왔죠. 그리고 돈 코르레오네는 어느 정도 회복되자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니는 집을 개조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집에 상주하게 했죠. 아버지의 침실을 완벽한 병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스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고 활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니가 아버지 대신 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듯 했지만 중요한 건 아직 정식으로 보스가 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정도 확실히 내리지 못하는 이런 교착 상태에서 패밀리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비토가 활동을 못하니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힘을 쓰지 못했고 이 전쟁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돈줄은 말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소니와 톰은 계속 그냥 서로 의견 다툼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소니는 어딘가로 숨어버린 돈 타탈리아를 찾아 죽여버리고 전쟁을 계속해 적들을 쓸어버리고 싶어하죠. 톰은 이런 소니를 말리며 현재 조직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협상하는 쪽으로 설득합니다. 그러자 소니는 순간 화가 나서 내게 시칠리아 출신 콘실리에리가 있었다면 이 꼴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소리 지르죠. 여기서 소니가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시칠리아 출신의 마피아 조직들은 콘실리에리를 뽑을 때 반드시 순수한 시칠리아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뽑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메르타라고 하는 침묵의 규율에 길들여진 시칠리아 출신이어야만 믿고 맡길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메르타는 목숨을 걸고 조직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마피아들의 규칙입니다. 콘실리에리는 보스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최하부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보스의 명령을 전달하며 보스의 대리인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콘실리에리는 마음만 먹으면 보스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비토는 이런 중요한 직책을 뽑는 오래된 전통을 깨고 독일계 아일랜드 혈통의 톰 헤이건을 콘실리에리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아무리 톰이 코를레온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의 예외가 되진 않았죠. 그래서 톰이 정식으로 콘실리에리가 되자 다른 시칠리아 출신 마피아들이 코를레온의 패밀리를 아일랜드 갱단이라 부르며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톰은 전시의 강한 자가 아니었죠. 톰은 영리하고 신중하긴 했지만 공격적인 전략은 짜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인처럼 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코를레온의 패밀리의 약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자꾸 물러터지게 행동하는 듯한 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깔볼 거라 생각한 소니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마음 약한 소니는 화를 낸 지 5초 만에 바로 사과하죠. 소니는 성질이 더럽긴 하지만 자기 사람에게는 따뜻합니다. 아무리 다투더라도 톰은 자신의 가족이었죠. 항상 핏줄을 나눈 형제처럼 대했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코를레온의 가족의 유일한 문제는 막내 코니의 남편 카를로 리치입니다. 카를로는 겁도 없이 감히 돈 코를레온의 딸인 아내 코니에게 자꾸 손찌검을 하죠. 그런데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비토는 이 사실을 알고도 놔뒀습니다. 남자가 처가를 두려워해서야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이후 코니가 임신을 한 후에도 계속 손찌검을 해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비토는 애비 없는 자식을 낳으려는 거냐며 오히려 코니를 혼냈습니다.
물론 비토의 속마음은 달랐죠. 코니는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딸에게는 한 번도 크게 화를 낸 적도 없었죠. 비토는 사람을 시켜 카를로의 행적을 감시해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코니의 결혼 생활을 위해 대놓고 간섭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카를로가 정상적인 남편 노릇을 할 거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자 카를로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코니를 더 막대했죠. 결국 어느 날에 소니가 동생 코니를 데리러 갔다가 남편에게 맞아서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맙니다. 이때 소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일단 소니는 다정하게 코니를 안심시킨 뒤 카를로를 찾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소니는 카를로를 마주치자마자 달려가 잡아서 죽일 듯이 팹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겠지만 소니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이 녀석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쉽지만 소니는 또다시 내 여동생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그만 돌아갑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었으니 소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후 마피아 패밀리들의 전쟁은 또다시 격해졌습니다. 소니는 적들에게 무자비한 습격을 가했죠. 소니는 뛰어난 전술가라 여러 번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죠.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아버지 비토의 천재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토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고 머지않아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세는 우리에게로 기울 것이라 소니는 확신했습니다. 그동안만 패밀리를 잘 수호한다면 소니는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 이 코를레오네 제국의 후계자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될 것이었죠. 어쨌든 지금까지 소니가 지휘했던 여러 차례의 기습 전투는 승리했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매우 소모적이었습니다. 막대한 돈과 인명이 허비되었죠. 그래서 이때 코니의 남편 카를로에게 생계수단으로 마련해 주었던 것을 포함한 몇몇 도박장들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카를로는 원래도 도박이나 유흥에 돈을 갖다 바치는 녀석이었지만 할 일이 없어진 카를로는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여자들과 바람이나 피고 다녀서 코니를 속상하게 했죠. 하지만 소니에게 맞은 이후로 카를로는 감히 코니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 소니가 충분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코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편 카를로와 바람을 피우는 어떤 여자의 전화였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남편 카를로는 코니를 또 심하게 때립니다. 코니는 아직 임신 중이었죠. 역시 카를로는 갱생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코를레오네 저택에 코니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이때 코니는 옆방에 있는 남편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얼굴을 맞아 입술이 퉁퉁 부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필 어머니 곁에 있던 소니가 그 전화를 건네봤습니다. 사실 코니는 소니 오빠만은 전화를 받지 않길 바랬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그 전화를 받고서 이성을 잃고 분노한 소니는 부하도 없이 혼자서 차를 끌고 코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소니는 카를로를 반 죽여버릴 생각을 하며 달려가던 중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려고 잠시 차를 멈췄는데 톨게이트엔 소니를 기다리고 있던 복병들이 있었죠. 그렇게 소니는 그들에게 엄청난 총알 세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적들에게 소니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적들은 피에 굶주린 듯이 공격적인 소니를 싫어했습니다. 소니가 만들어내는 혼란과 고통을 그 누구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적들은 지금 상황이 나아지려면 소니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돈 코를레오네와도 더 쉽게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토는 슬픔을 머금은 채 침착하게 지시합니다. 범인을 찾으려 하지 말 것, 그리고 복수도 하지 말 것. 지금부터는 전쟁을 멈추고 5대 패밀리와 회의를 주선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나세라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톰은 보나세라에게 전화해 1시간 뒤에 찾아가실 테니 돈 코를레오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전했죠. 원작에서 보나세라는 이 전화를 받고 잔뜩 겁을 먹습니다.
그는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지난 1년 동안 뉴욕 5대 패밀리들을 상대로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매일 올라오는 신문 기사들로 인해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인물을 죽여놓고 그 시신을 은밀히 없애주길 바랄 것이라고 보나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꼼짝없이 공범이 될 것이고 만약 경찰에 걸린다면 감옥에서 몇 년은 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의 아내와 딸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끔찍한 상상을 했죠. 하지만 또 그는 돈 코를레오네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모든 일은 영원히 비밀로 묻혀지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나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곧 돈 코를레오네가 도착합니다. 시체 항구가 회색 담요에 덮여있고 비토는 보나세라에게 자네가 가진 모든 힘과 기술을 다해주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애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네 라고 덧붙이며 시체를 덮고 있던 담요를 끌어내렸습니다. 보나세라는 오랜 경험을 쌓은 장의사였지만 소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순간 공포를 느꼈죠. 그리고 비토는 슬픔을 참지 못하며 놈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때 시칠리아에 있는 마이클은 아폴로니아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돈 토마시노가 소니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마이클에게 긴급히 알리죠. 그리고 돈 토마시노는 여기도 위험해졌으니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곧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폴로니아는 당분간 처가에 가 있을 예정이었죠. 차 트렁크에 짐까지 실어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경호원 파브리지오가 슬금슬금 집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그 수상한 뒷모습을 보고 어딜 가는 거냐고 묻자 파브리지오는 갑자기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때 마당에서 한참 운전 연습에 빠진 아폴로니아가 자동차에 먼저 타 있었죠. 그리고 아폴로니아가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마이클이 서 있는 곳까지 가보겠다고 말하는데 마이클은 순간 불길함을 느끼고 안 돼 아폴로니아 라고 바로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었고 차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마이클의 몸이 반대편으로 날아갈 정도로 큰 폭발이었고 마이클은 곧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마이클을 죽이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된 폭탄 때문에 아폴로니아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죠. 이때 아폴로니아는 마이클의 아이를 임신한 지 첫 달째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비토가 소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뉴욕의 5대 패밀리를 비롯해 전국의 10개 패밀리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담이 열립니다. 참고로 뉴욕의 5대 마피아 패밀리는 코를레오네 패밀리, 스트라치 패밀리, 쿠네오 패밀리, 바르지니 패밀리, 타탈리아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버질 솔로조를 지원했던 타탈리아 패밀리 그리고 타탈리아와 가장 가까운 동맹군이었던 바르지니 패밀리 이 두 패밀리입니다. 바르지니 패밀리는 코를레오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패밀리였죠.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마약 사업에 대한 합의부터 이루어집니다. 비토는 왜 자신이 이 사업을 거절했는지, 왜 이런 더러운 사업은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바르지니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비토의 의견을 일축해버리죠. 돈 코를레오네가 자신이 가진 인맥을 이용하여 다른 패밀리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 거라고 말하며 바르지니가 이야기를 주도했고 결국 마약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비토는 물론 내키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비토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평화 의지를 알립니다. 막내 아들 마이클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서였죠. 비토는 더 이상의 복수는 없을 것이고 반드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맹세를 하며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 아들이 경찰에게 총을 맞거나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거나 벼락을 맞아 죽거나 불행하게 내 아들이 그 어떠한 사고라도 당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의심할 것이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의 손자들의 영혼을 걸고 맹세합니다. 절대 제가 평화협정을 깨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마치고 돈 코를레오네와 돈 타탈리아는 화해의 포옹과 악수를 하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들은 최소한 서로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 정도도 우정이며 그것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후 비토는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내 아들 소니를 죽인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벌인 것은 타탈리아가 아니라 바로 바르진이었다는 걸. 그 이후 마이클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뉴욕을 떠난 지 2년 만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마이클은 여자친구였던 케이와 다시 만나 결혼을 했고 열심히 패밀리 사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약 3년간 사업을 배운 후 드디어 비토는 마이클에게 보스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의 콘실리에리 역할을 하며 모든 책임에서 물러났죠. 그동안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힘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소니의 살인자를 처단하지 않은 것도 패밀리의 명예를 급격히 실추시켰죠. 그리고 보스가 된 마이클은 영리한 건 맞지만 아버지만큼 현명하지는 못하고 힘도 형 소니보다 약하다는 썩 좋지 못한 평가들을 받습니다. 적들의 눈에 마이클은 평범한 계승자일 뿐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직의 간부인 클레멘자와 테시오 역시 마이클을 신뢰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론 아직 보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들은 마이클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새로운 인력도 뽑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축소시켰고 그래서 지금 바르지니가 대놓고 우리 영역을 넘보고 있는데 반격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러다간 조직이 통째로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마이클은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이제 뉴욕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6개월 후에는 라스베이거스로 본거지를 옮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원한다면 코를레오네 패밀리에서 벗어나 각자 조직을 꾸려 독립해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들은 협상 중이니 어쨌든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지가 콘실리에리를 해주실 테니 이제 톰에게는 패밀리의 변호사 역할만 맡길 거라는 것도 전달합니다. 그러자 톰은 왜 자신을 빼냐고 묻죠. 이에 마이클은 톰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합니다. 마이클은 아직 거절하는 법에 서툴렀죠. 그래서 능숙한 비토가 상심한 톰을 달래며 이건 자신이 조언한 사항이라고 알려주었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콘실리에리로서 톰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 계획이 실행되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거라 빠져 있어야 한다고만 톰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그 계획은 치밀하게 짜놓은 복수 계획이었죠. 어느 날 비토와 마이클은 저택의 마당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비토는 계획에 대해 계속 걱정이 되어 자꾸 조언을 하였고 마이클은 제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비토는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고 내 인생이었으니 후회가 없으나 너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다며 마이클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토는 나중에 너와 바르지니의 만남을 주선하는 놈이 바로 배신자라고 그걸 절대 잊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그 배신자는 분명히 마이클이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일 것이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장소에 불러 방심하게 만든 후 마이클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토가 은퇴를 선언한 지 약 1년 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평화롭게 토마토 밭을 가꾸며 손자와 놀아주던 비토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그 위대했던 대부 비토 코를레오네는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죠. 장례식에는 돈 바르지니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시오가 마이클을 따로 부르더니 바르지니가 만나서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안전하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죠. 테시오가 바로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똑똑했던 테시오는 마이클이 바르지니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바르지니에게 마이클을 넘겨 자기가 코를레오네 패밀리를 이어받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바르지니와 만남을 갖기 전에 자신이 여동생 코니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는 세례식부터 하기로 계획하죠. 원래 이걸 마이클은 거절했으나 코니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내 케이가 대신 전하며 졸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니와 카를로는 소니의 죽음이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할까봐 늘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자기 자식의 대부가 되어주고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이 대부가 되어주자 코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눈속임이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바르지니에게 밀려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도망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마이클은 자신의 재산날이 될 협상일이 오기 전에 갑자기 먼저 이빨을 드러냅니다. 평화롭게 세례식을 하는 동안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으로 방심하고 있던 적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죠. 돈 스트라치, 돈 쿠네오, 돈 타탈리아, 돈 바르지니까지 뉴욕 5대 마피아 패밀리의 보스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르레오네 패밀리의 배신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죠. 테시오는 경호원들이 자신을 에워싸며 갑자기 분위기가 수상해지자 자신이 들켰다는 걸 바로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발뺌하지 않으며 이건 사업적인 것일 뿐이었고 난 항상 마이클을 좋아했어 라고 솔직히 털어놓죠. 그리고 톰에게는 예정을 생각해서 한번 봐줄 수 없겠냐고 했지만 역시 톰은 그럴 순 없다고 거절합니다. 비토에게 클레멘자보다도 더 신임받았던 패밀리에서 가장 유능했던 카포레짐 테시오는 결국 이렇게 배신자가 되어 무력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 다음은 카를로의 차례입니다. 마이클은 카를로에게 직접 찾아가 소니를 바르지니에게 팔아먹은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고 하죠. 그런데 카를로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내 아이들을 걸고 맹세한다며 일단 부인하죠. 그러자 마이클은 바르지니와 타탈리아는 이미 죽었으니 내게 결백하다는 말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카를로가 계속 대답하지 않으며 울기만 하고 버티자 마이클은 카를로를 달랩니다. 겁내지 마. 내가 여동생을 과부로 만들겠어? 난 당신 아이의 대부야. 넌 앞으로 패밀리 사업에서 빠져. 그게 네 벌이야. 라고 말하고 마이클은 가족들과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살라며 준비한 비행기 티켓까지 손에 건네주고 안심시킨 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더 이상 결백하다고는 하지 마. 내 판단을 모욕하는 것이고 날 화나게 하니까. 누가 접근했어? 타탈리아? 바르지니? 그러자 목숨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 카를로는 바르지니였다고 작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카를로는 안심하며 공항에 가는 자동차에 태워졌지만 타자마자 클레멘자에게 목이 졸리죠. 사실 카를로의 대답은 들으나 마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끝까지 망설였죠.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려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의 자백으로 일말의 불확실성마저 사라지길 바란 것이죠. 참고로 원작에서는 아폴로니아를 죽게 만든 배신자 파브리지오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마이클은 적들과 배신자들을 전부 처리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작에서 비토는 마이클에게 복수란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같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으며 아주 냉철하고 참을성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준비했죠. 결국 이 완벽한 복수를 성공시켰고 코르레오네 패밀리는 다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한 보스로서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동생 코니가 퍼붓는 저주와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코니는 마이클의 아내 케이가 있는 앞에서 당신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언니는 모르고 있다고 울부짖습니다. 결국 코니는 집무실에서 내보내지고 케이가 그 말이 정말이냐고 마이클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여러 번 되묻자 과거엔 다정하기만 했던 마이클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좋아, 이번 한 번만 묻게 해주겠어 라며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케이는 그게 정말이에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케이는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마이클에게 안기고 마이클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케이를 안아줍니다. 케이는 안심하고 웃으며 우리 한잔 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실 술을 준비하면서 옆에 보이는 마이클의 집무실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클레멘자가 찾아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이클의 손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클레멘자는 마이클에게 존경을 담아 돈 콜레오네 라고 부릅니다. 마이클은 이제 위대한 아버지의 권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 황제가 된 것처럼 차갑고 위험있는 마이클의 모습을 본 케이는 다시 웃음기가 사라지죠.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마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원작에서 케이는 이런 마이클의 모습을 보고 아까 했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깨닫죠.
아버지 비토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누구나 한 가지 운명을 타고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제국을 경멸해 가족과 거리를 두었던 마이클은 가족의 위기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결국 이 냉혹한 세계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고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제국을 다스릴 것입니다.